네, 안녕하세요. 한국 CS 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네, 저와 함께 이어서 6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강에서는 이제 우리가 MBTI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MBTI 개념에 대해서 보면 브릭스 마이어 모녀에 의해서 개발된 성격 심리 검사죠. 그래서 이거는 칼 융의 심리 유형론에 근거해서 만든 그 성격 유형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격 유형은 모두 16개 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4가지 선호 경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외향형, 내향형, 그리고 감각형, 직관형, 사고형, 감정형, 그리고 판단형, 인식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어때요? 이 4개가 이제 우리 선호 경향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선호 경향은 선천적, 여기 중요합니다. 네, 선천적 심리 경향을 말하며 주로 장점 위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기서 MBTI 개념을 이제 간혹 시험에서 묻는데, 여기서 이제 선호 경향은 뭐 후천적 심리 경향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몇 번 출제가 된 적을 본 적이 있어요. 선천적 심리 경향인 거죠. 그리고 개인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기 보고 문항을 통해, 즉 어때요? 그 성격 진단표를 보고 스스로가 체크해서 자기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셀프 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자가 인식하고 판단할 때 선호하는 경향을 찾아내어 그 경향들이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이 MBTI예요. 자, 그러면 MBTI 4가지 선호 지표를 보면 크게 이제 외향형, 그리고 이제 내향형부터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에너지 방향이죠. 에너지 방향, 즉 에너지가 밖으로 표출되느냐 또는 안으로 들어가는 유형이냐. 에너지가 밖으로 우리가 표출되는 유형을 외향형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향형의 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에너지가 막 넘치고 성격이 매우 활발하고, 그리고 활동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를 좋아하고, 집에 가만히 이렇게 있지 못하는 성격이죠. 자, 그래서 활동적이고 사교적이죠. 그리고 폭넓은 대인 관계를 좀 유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얇고 넓게 유지하는 게 이런 외향형이죠. 다음 이제 내향형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조용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좀 인간 관계를 해도 어때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선호하죠. 그래서 이 내향형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주위에 많은 사람이 없지만 어때요? 관계가 되게 깊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향형은 이해한 다음에 경험을 해요. 하지만 외향형은 먼저 부딪혀보자, 행동한 다음에 이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감각형과 직관형을 보면, 이제 감각형과 직관형은 삶의 어떤 방식으로 인식을 하느냐, 삶의 인식 방법인데, 감각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오감에 의존을 합니다. 오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쵸, 미각, 청각, 시각, 이런 것들을 말하죠. 오감에 의존을 하고, 그리고 실제 경험을 중시해요. 그래서 이 감각형들은 되게 현재를 중시해요. 현재에 초점을 맞춥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죠. 예, 현실적인 그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직관형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죠. 이 감각형은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직관형 같은 경우에는 좀 미래지향적이죠. 그리고 가능성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특성의 사람들은 육감이라던가 영감에 의존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일을 처리할 때도 되게 신속하고 비약적으로 처리를 하지만, 감각형 같은 특성을 좀 철저하게 일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판단 그 방향을 보면, 머리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감정으로 판단을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사고형, 감정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감정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고형들은 주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이고 진실과 사실에 주로 관심이 있죠. 하지만 이제 감정형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상황이라던가 이런 정상을 참작해서 판단을 하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또 그 설명을 할 때에도 이러한 상황,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 감정에 따라서 그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감정형들은 주로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심이 있고요. 이 사고형은 진실과 사실, 즉 팩트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판단형이 있고, 그리고 인식형이 있습니다. 판단형은 되게 방향과 목적 이런 게 되게 뚜렷하죠. 그래서 사전에 계획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말하죠. 인식형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이런 개방성, 유연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험이나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이런 호기심이 되게 강하고, 또 누가 이렇게 억압하는 걸 되게 싫어하죠. 이런 자율성을 선호하는 유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간다 했을 때, 여행은 바로 떠나는 거야. 마음이 내킬 때 바로 떠나는 거야 하는 게 이런 인식형이죠. 그때 이제 판단형은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어딜 갈 건데? 언제 갈 건데? 자, 계획을 짜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판단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좀 판단형과 이런 인식형이 같이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여행이 산으로 가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MBTI 4가지 선호 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TA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A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에릭 번에 의해서 창안된 인간 교류나 행동에 관한 이론 체계이며, 동시에 효율적인 인간 변화를 추구하는 분석이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MBTI든 TA든 디스크든 간에 그 심리, 성격 유형에 대해서 제시 않고 학자 이름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개념을 물을 때 꼭 학자 이름이 이렇게 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TA는 3가지 욕구 이론, 스트로크, 시간 구조와 대인 관계, 그리고 4가지 분석 이론, 구조 분석, 교류 분석, 게임 분석, 각본 분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초기에는 집단 치료에 사용되었다가 점차적으로 뭐 개인 상담이라던가 개인 치료로 이용되었어요. 이것도 말바꾸기로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초기에는 개인 상담으로 사용되었다가 점차적으로 뭐 집단 치료에 적용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땐 좀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TA는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과 왓슨의 행동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장과 변화, 이게 어떻게 보면 TA의 키워드죠.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심리 치료 기법이며 성격 이론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 비결정론적 철학, 습관을 초월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A는 비결정론적인 철학. 이게 뭐냐면 비결정론적 철학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사람은 태어나서 또 어때요? 충분히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어때요? 충분히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성장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딱 태어나서 결정된 존재가 아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충분히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결정론적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기초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한 기초를 높일 수 있고, 이해를 높일 수 있고, 감성지능의 활용을 보여주어 감성 노동자의 합리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TA는 인본주의적 가치를 지닌 긍정심리학이죠. 왜 긍정심리학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어때요? 자기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삶을 멋지게 스스로가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 심리 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고, 감정, 행동을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 분석을 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심리 치료이고요. 그리고 이제 TA의 기본 사상은 자기 이해와 타인의 이해다. 즉 쉽게 얘기해서 이 성격 심리 검사를 통해서 먼저 뭐 한다? 자기를
파악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타인, 상대를 이제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먼저 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상대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해와 먼저, 이게 이제 선이 되겠죠. 자기 이해가 먼저이고, 그런 다음에 자기 이해가 되면 타인도 함께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는 이제 긍정성, 그러니까 얘기했죠. 긍정 심리학.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자율성, 자율성, 그리고 변화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디스크 보도록 할게요. 디스크. 자, 디스크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몰튼에 의해서 이제 개발된 성격 심리 검사인데, 인간이 자신이 속한 환경에 나름대로 독특한 동기 요인에 의해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패턴이나 행동 스타일을 4가지 유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인간이 어디에서 환경이죠, 환경.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디스크는 인간이 그 환경 또는 상황에 의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성격이 나타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동일한 상황, 동일한 환경이어도 어때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행동 방식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같은 상황에서도 쌍둥이여도 행동하는 그 각자의 방식이 다 다르게 표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디스크는 실제로 표현되는 행동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 경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일상이라던가 특히 어때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되게 활용도가 높은 게 이 디스크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MBTI라던가 TA는 약간 내면의 그런 성격, 심리 그 테스트였다면, 디스크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말이라던가 행동만을 보고 뭐한다?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접점에서 고객 응대를 하는 직원들에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 심리 테스트인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주장 표현 정도인 사고 개방도와 감정의 표현 정도인 감정 개방도에 따라 각각 이 4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주도가 됩니다.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에 우리가 꼭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TA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묻고, TA는 이게 출제가 되는 거죠. 이 문장이. TA는 뭐 자기 주장 표현 정도인 사고 개방도, 감정의 표현 정도인 감정 개방도에 따라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뭐 신중형으로 분류된 게 TA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각각의 그런 그 성격, 그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 인간이 환경에 대한 인식과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유형을 구분해왔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환경, 상황에 따라서 A, B, C, D라는 사람이 있으면 각각이 어때요? 동일한 환경이어도 행동하는 방식이 다 다르게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하는 방식이 다 다르게 표현된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동일한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은 이 D 유형의 성격이 표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 B라는 사람은 C 유형의 성격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C라는 사람은 여기 보시면 뭐 안정형, S형의 그런 성격, 그런 행동 방식이 표출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이런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때요? 각자가 행동하는 방식, 표출되는 그런 행동 방식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우리가 환경 속에서 자신의 힘에 대한 인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유형을 구분한 게 바로 이 디스크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디스크는 서비스 경영에 있어서
서비스 종사자가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맞추어 응대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또 기반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종사원분들에게 좀 많이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게 디스크 성격 유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이어서 파트 4, 이제 여기서부터는 고객 커뮤니케이션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부터 한번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이 네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항목을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돼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좀 의미에 대해서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커뮤니케이션은 행동을 통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조직의 권력 구조와 공식, 지침들을 통제한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자, 조직이라는 건 이렇게 피라미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가장 위에 누가 있어요? 회장님이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장이 있고, 여기에 이제 임원님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관리자들이 있고, 말단 이렇게 직원들이 있는데, 가장 어때요? 조직에서 여기서 지시가 이렇게 내려오죠. 네. 지시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서 어때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거기에 같이 맞추어서 움직이죠. 이게 바로 통제한다라는 거고 보시면 돼요. 쉬운 의미로. 그다음에 이제 동기부여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고, 또는 원하는 행동 강화 등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자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 대안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또 전달하는 그런 정보 제공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감정을 표현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또 기능을 하죠. 그래서 조직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근원으로 커뮤니케이션은 구성원들의 좌절과 만족감을 보여주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이다. 아무래도 어때요? 구성원들의 좌절과 만족감을 뭘로 보여줘요? 결국은 그렇죠. 말로써,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이게 표출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알아봤고요.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SMC, REF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각각의 여러분들의 그 의미를 좀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돼요. 뭐 커뮤니케이션에서 메시지를 수용한 수용자의 반응을 말하는 것은 그럼 뭐가 되죠?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면 돼요. 자, 그럼 전달자라는 거는 메시지를 주는 사람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메시지라는 거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언어, 문자, 몸짓 등 기호로 바꾼 거를 우리가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채널은 뭐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경로인 거죠. 그리고 수신자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 그 효과라는 거는 이제 메시지의 그런 결과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피드백이라는 거는 메시지를 수용한 수용자의 반응이죠. 예를 들면 고개를 끄덕인다던가, 아 그렇군요, 아 네, 이렇게 맞장구를 친다던가. 이 사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사례로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됐죠. 예를 들면 뭐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그 구성에서 고개 끄덕임이라던가 맞장구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피드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계속 반복, 순환하게 하는 것도 또한 이 피드백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 그렇군요, 같이 맞장구 쳐주고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수긍해주면 어때요? 계속해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어지게 되죠. 이게 바로 피드백의 그런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반복하고 순환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그 고개 끄덕임이라던가 맞장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련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시험에 정말 매우 출제가 잘 되죠. 뭐 OX형, 연결형으로 매우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로젠탈 효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로젠탈 효과는 1968년 하버드 대학교 로버트 로젠탈 사회심리학 교수가 누구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증명 후 명명한 그런 이론인데, 학생들을 능력 있는 학생으로 기대하고 인정해주면 그 학생의 능력은 더욱 향상되고, 반대로 뭐예요? 능력이 없는 학생으로 기대하면 그 학생의 능력이 오히려 향상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어떤 관점으로 대해 주느냐에 따라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로젠탈 효과는 제가 좀 굵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예요. 사람을 쉽게 얘기해서 학생을 어떤 관점이죠. 어떤 관점으로 대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게 이 로젠탈 효과입니다. 제가 교재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라던가 또는 좀 시험에 자주 이렇게 출제된 부분은 이렇게 굵게 제가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훨씬 독학으로 공부하는데 좀 유용합니다. 다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는 이 로젠탈 효과와 우리 수험생들이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좀 많이 헷갈려 해요. 좀 비슷하죠. 비슷한데 보면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 예측이 그 대상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긍정적으로 기대하면 상대방은 그 기대에 이게 바로 이제 피그말리온의 효과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기대에 부응이죠.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면서 뭐한다? 기대에 충족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요. 그러면 로젠탈 효과와 피그말리온 효과의 차이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로젠탈 효과는 관점이죠. 키워드는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가 되는 거고, 피그말리온 효과는 기대죠, 기대.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플라시보 효과는 의사가 효과 없는 가짜 약 또는 꾸며낸 치료법을 환자에게 제안했는데 환자의 긍정적인 믿음, 이게 이제 키워드죠.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심리적 요인에 의해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으로 우리가 이거 보통 위약 효과 또는 가짜 약 효과라고도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긍정의 심리적 믿음, 키워드죠. 긍정의 심리적 믿음에 따라서 뭐한다?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거를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반대가 바로 노시보 효과죠. 노시보 효과는 이제 플라시보 효과와는 반대로 진짜 약을 줘도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의심을 한다면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부정적 믿음인 거죠. 키워드가. 부정적 믿음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에 긍정적 효과를 반영한다면 노시보 효과는 반대로 부정적인 암시가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우리가 의미하는 게 이 노시보 효과다. 그래서 몇 가지 이론만 좀 살펴보았어요. 네, 다음은 이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죠. 자, 그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구두 또는 문서화된 언어를 제외한 비언어적 신호를 통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정보 교환 활동이다 라는 거. 그다음 몸짓, 자세, 제스처 등과 같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신체 언어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언어의 사용 없이 이루어지는 생각이나 감정, 소통 상태를 우리가 이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의 몇 프로죠? 93%죠. 93%가 비언어적 요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요소로 전달이 되는 거는 극히 적다라고 볼 수 있죠. 정보가 전달되는 상황에서 상황과 해석에 중요한 단서를 또 제공하는 게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고, 언어와 더불어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을 하죠. 그래서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때요? 신뢰성이 높은 그런 의사 전달 수단이다. 저도 어떤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서 그 사람의 좀 진심 또는 의도를 좀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그러니까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말과 같이 행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미처 어때요? 이 행동에서 진심이 나오는 경우가, 행동까지는 고의적으로 거짓으로 표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좀 진심, 의도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신뢰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또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죠. 그래서 또 이 보시면 감정적, 정서적, 심리적 정보 상태, 심리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항상 이 커뮤니케이션에 뭐예요? 오류가 발생이 되죠.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해서 서로가 오해를 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오류에서 발신자의 문제가 있고 수신자의 문제가 있는데, 그 수신자의 문제를 여기서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신자의 문제에서는 먼저 경청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건성으로 듣거나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대화를 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정말 영혼 없이 이렇게 듣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상대가 당연히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겠죠. 그다음에 상대에 대한 말에 대해서 어때요? 평가하면서 듣는 거죠. 수신자가 전달자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기 전에 먼저 메시지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실제 의미를 왜곡시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도가 결핍되었을 때도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 수신자가 전달자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에 어때요? 메시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죠. 당연하죠.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평상시 내가 그 사람을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어때요? 전혀 뭔가 신뢰가 되지 않죠. 믿음이 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사람 자체부터가 좀 믿음직스럽고 좀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입견, 메시지 수용과 해석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부정확한 피드백, 전달자의 그런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임으로 해석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왜곡된 인지와 감정적 반응에 의해서도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 수신자의 과거 경험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이거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증거의 틀에 의해서 그 사람을 내 임의 방식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과거 경험에 따른 왜곡된 인지, 그릇된 지각으로 전달자의 메시지를 내가 잘못 이해하고 수용한다. 이게 바로 이제 왜곡된 인지와 감정적 반응이에요. 한 예로 제 아는 그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는 그 남자 후배랑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 남자 후배가 내 아는 동생에게 그 누나 다음에 저 밥 좀 사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동생이, 제가 아는 그 여자애가 갑자기 화를 확 내면서 밥을 제가 왜 사요? 그쪽이 사야지, 살려면? 하고 탁 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저는 되게 좀 황당한 거예요. 무안한 거예요. 밥 사라고 한 걸 가지고 괜히 화를 버럭 내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쌀벌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제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아니, 너 그때 왜 이렇게 그 친구한테 확 이렇게 화를 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남자가 자기한테 밥을 사라고 하는 게 되게 싫대요. 아니, 왜? 살 수도 있지. 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그 친구의 과거 경험에 의한 아픈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과거가 뭐냐면, 예를 들면, 자기가 예전에 다 만났던 그런 남자 친구들이 항상 만나면 이 친구가 밥을 샀던 거예요. 네. 남자가 밥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또 밥만 낼 수도 있죠. 근데 이상하게 이 친구가 항상 밥을 샀대요. 그래서 이제는 밥만 사고 헤어지고, 밥 사주고 헤어지고, 밥 잘 사주는 누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밥 잘 사주고 헤어지고, 헤어지고, 그러고 나서 헤어지고. 그러니까 결과가 좋게 되는 게 아니고, 밥만 잘 사주고 헤어진 그런 이제 그 과거의 경험이 이렇게 누적된 거예요.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내가 생활을 안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그 차에 이 또 후배가 그 여자 동생한테 밥을 사달라고 하니까 화가 확 난 거죠. 내가 무슨, 뭐죠? 멀어 보인다고 그러죠?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무슨 봉으로 보이나? 내가 무슨 봉으로 보이나? 내가 뭐 밥 잘 사주는 누나라만 보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 후배는 이 여자 후배에게 되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들었는데 그 관심의 표현을 누나 좀 이렇게 밥 좀 사줘라고 그냥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것 뿐이었는데 이 여자 동생이 이걸 약간 왜곡되게 받아들인 거죠. 이게 바로 왜곡된 인지, 뭐에 의한 자기의 과거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 오류 수신자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된 6가지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6강 같이 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